살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간인데요. 저희 매기 프로젝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현상을 흔들어 놓는 매기 프로젝트 이고요. 매기 프로젝트의 이번 그 인터뷰 대상자는 저희 리노베링이라고 일본의 지역재생에 관련된 교육과 전략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리노베링의 자회사 한국리노베링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승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사전에 한 1시간 정도 서로 이렇게 맞춰보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2시간을 오늘 2시간을 맞춰봐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고, 이해가 많이 되고, 또 저희 영역과 로컬에서 고민하는 영역들이 교집합들이 있구나라는 영역을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일단 또 리노베링에서 하시는 일들과 이승민 대표님이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 지역 재생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오늘 쭉 한번 해주시면 저희와의 또 충분한 교집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뤄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 리노베링 코리아가 하시는 우리 로컬 교육과 전략 연구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 소개부터 쭉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리노베링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노베링이라는 일본의 지역재생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리노베이션 스쿨이라고 해서 세태한 지방 도시의 상점가나 마을에 빈 집을 어떤 컨텐츠로 채우고 비즈니스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서 동네를 바꿀까를 이제 고민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회사입니다. 그거를 위한 전략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부부터? 네, 학부 때부터. 도시공학이 뭐 하느냐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데,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신도시의 이런 토지 이용 계획 설계를 하고, 상업지나 주거지를 배치를 하고, 교통에 대한 도로의 크기라든지, 신호등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종합학문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취업을 하면 이런 도시개발이랑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유학을 가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리먼 쇼크 터지고 도시개발이 다 없어질 때 딱 타이밍이어서. 의도한 게 아니셨어요? 의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취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일본에 한번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유학을 간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잘 안 갔었거든요. 왜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미국으로 많이. 근데 일본도 도시 계획이 잘 돼 있는 나라 아닌가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는 사실 약간 난개발이 많은. 벤치마크로는 진짜 많이 가는데 뭔가 유학으로는 또 다른 얘기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한국에서의 그거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아직 한국이 세트회라는 게 키워드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 마주한 풍경이 이런 거죠. 그게 몇 년도라고 주셨죠? 2011년도에 제가 갔는데, 셔터 항정가라고 해서 상점가가 다 이제 셔터가 내려가는. 그래서 이런 곳을 재생하기 위해서 이제 리노베이션 스쿨 같은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생 사업들을 하는 걸 이제 보고 좀 간접 경험을 하고 왔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이런 영구적으로는 유휴부지라든지 상점가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그 안에 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 교육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교육 컨설팅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리노베이션 스쿨이나 이런 리서치 전략 연구도 하고, 이런 관련 연구서들 출판도 하고 한 일들. 실제로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꽤 많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개수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1년에 한 2개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몰랐었는데 네. 리서치를 해보니까 꽤 연구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 네. 관련해서는. 대체로 이렇게 지역 관련해서 연구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하시니까 경쟁 연구소들이 있나요?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가장 큰 연구 단체는 국토연구원이죠. 국가기관에서 그렇죠. 진짜 박사님들이 하는 연구들이 그렇죠. 이제 국책 연구들, 굵직한 것들을 그렇죠. 많이 하시고 그런 거는 보통 법제도를 건드리는 연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발전법 같은 거 만드는. 근데 저희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기획에 가까운 뭐 센터라든지 공공기관이 뭐 사업 전략과 그 세부 사업들을 뽑아내기 위한 것도 있고 뭐 흔히 말하면 문화도시 같은 것들 이제 공모하잖아요. 그런 연구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주로 문화기획이라든지 뭐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도시 마을 이런 것들의 일을 하는 회사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꽤 존재하는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영역으로 보자면 이제 행정들이 이제 저희 메인 클라이언트라서 그 뒤로 비전 연구도 하고 그런 공무원들이나 그 공공공간들을 도시재생하면서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개인 단위의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컬리레이터 그도 하고 뭐 퍼블릭에서 프라이빗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유휴 부동산 활용 방안 기획 제안도 하고 공공 거점 공간 기획 전문가 워크숍도 하시고 지역의 근미래 비전 및 컨셉 기획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지역 관리사 발굴 및 육성도 하고 굉장히 일이 많은 일이 많다기보다는 영역이 영역이 넓은. 사실 포맷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노베이션 스쿨이라고 하는 거나 저희 전략 연구에 하는 방법론이 있어서 그 안에서 과제에 맞춰서. 근데 이렇게 영역이 넓다는 얘기는 실제로 뭐 민간에 대한 컨설팅, 민간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세요. 공공기관에서 공공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세요가 끝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와이드하게 걸쳐져 있다는 건 그만큼 되게 멀티하게 할 일이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으시겠네, 그죠? 좀 다양하게 있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그 리노베링이라는 회사가 저도 잘 몰랐는데 일본에서도 뭔가를 잘 하고 계시지만 한국에서 이 일을 하신 지가 이제 5년 차. 5년 차. 5년 차인데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리고 그 아직 젊으신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걸 하시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오늘 대표님 만나 뵀네요. 다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로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로컬. 근데 원래는 좀 더 백그라운드가 도시여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회사를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도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왜냐면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폭이 너무 좁으니까. 근데 요즘 로컬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이게 프레임이 없이 이제 여기도 로컬 저기도 로컬 하다 보니 그럼 막 로컬이 뭐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와서 조금 이제 그 얘기를 좀 딱딱한 설명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도시재생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었어요. 아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일몰이 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정부까지 했던 거의 10년 정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를 배운 사람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도시 문제가 이제 급성장으로 인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 뭐 한잣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많아지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막 빠르게 짓고
네, 이런 시기에 생겼던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라는 툴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네. 도시의 부활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량이 늘어난다거나 상하수도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거나 어떤 공공적인 문제를 만드니까 네. 그런 공공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짜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해서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것도 사실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다 부시고 새로 짓는 맞아요. 사업이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특히 지방 도시는 성수기를 넘어서 산업 섹터로 들어가면서 이런 경제나 문화나 사회까지 통합적으로 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좀 개발의 논리에서 그 참여하는 주체들의 확장이라든지 방법론의 다양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어떤 개발의 논리에서의 로컬은 잘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1, 2년 사이에는. 이야기되지 않는 건가요?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저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 왜냐면 도시를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개발이 진행이 되거든요. 택지 개발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그쵸, 스마트 그쵸. 시티라든지 이런 개발들은 사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망해가는 지방 도시에서 어떤 재생의 노력을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솔루션이 아직 나온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어떤 로컬 창업이라든지 뭐 로컬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수법들을 시도하고 그게 이제 조금씩 방법론들도 만들어져 가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왔으니까 일본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지역 재생을 위한 어떤 창업 교육이나 뭐 관련된 제도들, 사업들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라고 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거죠. 원도심의 어떤 중심 상업지를 얘가 다 이제 셔터가 내려가고 다 비어 있는데 거기를 채워야 된다. 그럼 채우려면 들어간 사람에게 뭐 임대료를 보조해 줍니다. 하는 식의 이제 일반적인 보조금 그러니까 예산 투입형? 초창기 모델인 거죠? 초창기. 1차적으로는 그런 모델이 많았는데 결국은 보조금 끊기면 나가고 너무 단기적인 거라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또 주변에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리고 좀 비즈니스적인 의미에서 상업 컨텐츠 중요하다라는 흐름으로 오면서 이제 리노베이션 스쿨 같은 저희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거죠. 빈집 보조금은 사실 저희도 몇 년 전까지 아주 횡행했던 거 아닌가요? 그죠? 그쵸. 지역마다 뭐 빈집이 아니더라도 빈 상가에다가 여기다가 뭐 가게를 열면 돈을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했던 건 많았었잖아요. 그거 일본에서는 그게 그럼 실패 사례인 건가요? 뭐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있긴 한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효과가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이다. 금방 그 지원금이 있을 때는 오케이. 없으면 그냥 떠나는. 그렇죠. 네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임팩트, 힘이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운영자가 되게 주목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도 2017년, 18년에 나왔고, 뭐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흐름 안에서 한국에 와서 리노베이션 스쿨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죠.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규모가 큰가요? 지금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지나갔던 이 키워드인데 요즘은 오히려 지역관리회사라는 말을 지역관리회사? 그러니까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제 군산의 뭐 지방이라는 회사는 네네. 이제 본인들이 지역관리 회사라고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네. 지역관리 회사.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어떤 특정 구역을 네. 관리해서 그 네. 지역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미국에는 BID라는 제도가 있어서 BID? 네, 네.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디스트릭트라는 곳인데 네. 예를 들면 타임스퀘어 같은데 네네네. 주변에 건물주들이 네. 하나의 어소시에이션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죠. 거기에 이벤트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맞아요. 막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가가 오를 거거든요. 맞아요. 텍스를 내는데 그 텍스의 일부를 뭐 다시 지역에 재투자한다. 맞아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어떤 조직체를 이제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도 그런 지역 관리 회사가 있나요? 일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BID 같은 제도랑 엮여 있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저희 이제 리노베이션 스쿨에서는 야몰이라고 부르는데, 야몰이? 네. 네.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이지만, 네네. 집 가짜에 지킬 숫자. 그래서 집 지킴이? 그 집 지킴이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집 관리인이죠. 근데 옛날 그 군산이나 목포에 네네. 창성장 가보셨어요? 네네네. 그럼 딱 구조가 네. 상가 도로에서 네. 조그만 틈이 있어. 딱 들어가면 네. 거기 갑자기 마당이 펼쳐지고 우물이 있고 집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이제 전통적인 마을의 단위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있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네네. 테넌트들이. 네.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럼 테넌트들한테서 임대료 받아서 뭐 건물주한테 주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운영 주체군요. 그럼 그렇죠. 네. 공간을 뭐 대행 운영한다고도 그렇죠. 할 수 있고. 네. 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면은 뭐 어떤 지역에 몇 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좋은 컨텐츠들을 넣으면 주변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어떤 특정 구역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네네. 뭔가 부동산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지역을 위해서 재투자하기도 하는 조직. 그걸 지역관리사라고 네. 하군요. 네네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고 네. 이런 좀 지역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들이 필요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재생 스타트업의 진화된 모습인 거네요. 해야 하는 역할 중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 개발로 가면은 실제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군요. 네. 되게 복잡한 영역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레이어가 엄청 많죠. 그렇죠. 레이어가 굉장히 많네요. 이제 도시 정책부터 어떤 개인의 사업까지.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동산을 운영하고 채우는 주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게 또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주체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주체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싶은 그렇죠. 거라. 근데 그렇죠. 그거를 도시가 아니면 모두가 같이 가야 할 방향으로 끌고 가는 어떤 비전은 행정에서 해야죠. 잡아줘야 되고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전략 연구 같은 데서 해주는 일이고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창업만 시킨다가 아니고 우리 도시를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공공은 공공 투자를 하고 이 예를 들어 공원에는 카페를 넣는데 어떤 카페를 넣을 건지 뭐 이런 거를 행정이 같이 고민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확장된다고 할까요? 네네. 결국 공공이 민간이 실행은 하겠지만 공공은 자신의 매력도를 뿜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들을 찾아내는 게 왜냐면 지역 공무원이니까 지역의 레가시를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매력도를 뿜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제가 경험한 최근에 한 5, 6년의 흐름도 처음에는 이 로컬이라는 게 도시재생의 범위에서 이야기가 됐고
공간 기반 창업 아니면 공공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있었다면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제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들의 어떤 소상공인으로서 창업가를 육성하는 쪽으로도 이제 중기부는 가고 있고 행안부는 창업보다도 사람들이 일단 살기 좋은 곳이 되면 또 오고 싶은 곳이 될 거다. 그런 매력적인 동네 생활권을 만들자라는 식으로 이제 로컬 브랜딩에 관련한 이제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죠.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쪽이 행안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중기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사업자 중심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컨텐츠를 공급해내자라는 쪽인 거고 문화부나 산자부에서 뭘 안 하나요? 산자부는 모르겠고요. 문화부는 아직은 문화도시라는 거를 키워드로 관광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관광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문화예술로 육성하는. 문화예술로 육성하는. 결국 여기 약간 빠져 있는 건 비즈니스 영역이 좀 빠져 있긴 하네요. 문화 쪽은 문화 비즈니스라든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쪽을 좀 더 강조해서 방향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관광도시 2.0인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은 국토부가 했던 거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는 중기부가 하고, 이제 로컬 브랜딩은 행안부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정 과제로 보면 방향은 보이는데 아직은 조금 서로 엮여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거버넌스 이슈가 있네요. 이것도 결국 로컬 재생은 하나의 틀인데 그 안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서 좀 거버넌스 이슈가 있긴 있는데 결국 이것도 민간에서도 사실은 또 각자의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집합체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틀 구조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뭔가 정책도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도시 행안부가 이야기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을 거고 중기부가 얘기하는데 브랜딩을 하는 쪽에 있는 영역들이 들어야 되는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영역이 있을 거고 이 틀이 뭐가 있어야겠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약간 부재한 영역 아닐까. 도시의 비전은 뭐 보통은 이제 지자체장이 하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일개 지자체장이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중앙 정부의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현명하게 쓰는 지자체는 아마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저희가 보는 리노베링이 이제 보는 지방 소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2014년에 마스다라는 사람이 요 소멸 가능성 도시라는 그 보고서를 내면서 일본이 완전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마스다가 누군가요? 이 마스다 히로야라고 하는 어떤 마스다 연구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고서라고 해서 이 인구 소멸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걸 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정의가 이래요. 2040년까지 20세에서 39세 여성이니까 가임기 여성이 반감 이상 감소해서 결국은 인구의 재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 좀 예민할 수 있는 정의이긴 한데 그렇게 봤을 때 50%가 이제 소멸한다. 50% 이상 감소하면 그게 일본 지자체 50%에 해당된다? 일본의 지자체가 한 1700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00 몇 개인가? 1700 몇 개네. 그 중에 50%가 가임기 여성 인구가 50% 이상 감소해서 지역 내 인구 소멸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보는 지역이 50%가 된다. 50%나 된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분석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분석했을 경우에는 비슷하죠. 비슷하겠네요, 그죠? 서울 빼고는 거의. 그러니까 군 단위는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군 단위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의 도별로 중심 광역시 정도만 남는. 그게 군 단위가 없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무슨 영향일까요? 우리 무슨 영향일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거시적으로 보느냐인데 이제 첫 번째는 사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행정가들 입장에서 보면 효율이 안 나죠. 그렇죠. 한 열 몇 사람 뭐 한 100명 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이나 이런 서비스들에 계속 대한 유지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지자체 합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툴인 거죠. 네네. 통합하는 거. 네, 통합하는 거. 네. 근데 그 통합에 대한 부작용도 이미 일본에서 많이 확인이 돼서 한 5개를 합쳤는데 한 곳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결국은 그런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입지 적정화 사업이라고 컴팩트 시티 만드는 거, 역 주변의 병원이나 이런 노인분들을 위한 주요 공공 기능들을 집중시켜서 사람들의 이주를 중심으로 이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들도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책적으로 그거를 뭐 투자하는 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이 언제 나온 책이죠? 이거는 이 보고는 2014년에 2014년에 그럼 일본도 이렇게 한 얘기를 한 거 딱 10년? 그쵸, 10년 됐죠. 그죠? 그 전에 지역 소멸에 대한 이슈는 한 20-30년 됐지만 진짜 우리 완전 정신 차려야 되는 10년 정도 된 거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 차려야 돼라는 거를 이제 다들 촉으로는 느끼고 있으나 이렇게 막 으악 하진 않지만 아직 그런 느낌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 한국에서 처음 교육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먼 미래 얘기처럼 생각했는데 2020년부터 한국 인구가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니까. 그렇죠. 단 5년 만에 굉장히 아젠다가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었죠. 앞으로는 더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관점인데 저희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즉사 지자체라는 바로 죽는 지자체 무섭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비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 정도를 제외하고 몇몇 지자체를 빼면 그러면 국비가 끊기면 파산하는 지자체들 그러니까 뭐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뭐 이런 지자체들이 얼마나 될까를 봤더니 이것도 56% 이상이 일본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는 않고 2017년이네요. 2017년에 이미 56%가 즉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바로 뇌사다. 뇌사가 아니네요. 직사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연명기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실제로 파산한 지자체도 있고요. 우리도 몇 년 안에 이걸 조사를 한다 하면 굉장히 빨간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그 성장 시대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하는 산업기부터 끊이지 않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이슈가 일본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상단에는 국토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중공업은 어디다 키우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가던 연구실이 그런 국토계획을 하던 연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나라의 경제 상황, 재정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지자체에 균등하게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진 지자체만 지원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지방창생법이라든지 이런 게 일본에서 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체 틀이 없다고 하시는 게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거를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지역 재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를 봤을 때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들의 경영 문제. 그렇죠. 그건 너무 자명한 것 같아. 세 수입이 없으니 뭐 당연히 산업 유치하려고 했고 기존에는 그 공장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고용 창출력에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은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을 키우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뭐 로컬 크리에이터든 어떤 창업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뭐 명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도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와야 뭐 주민세도 내고 할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 뭐 교육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는 거를 계속 우선순위를 높게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여전히 그 지자체에서 보면 지자체장들의 특성이긴 하겠지만 뭐 공장을 유치하는 거를 기치로 건다든지 근데 그게 서스테인하지 않은 거를 잘 알면서 그죠?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도 처음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뭐 우리 도요다 공장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도요다 마을이 될 거야. 우리 혼다 유치해서 혼다 마을이 될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것밖에 남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완전 의존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도요타시가 있고 혼다가 히타치시가 있고 히타치시가 있어요. 히타치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혼다 아니 도요타는 아직 그 건재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리노베이션 스쿨이 사실 시작된 지역이 공업 지역이에요. 제철소가 있던 곳인데 제철소가 해외 이전하면서 그 관련된 노동자들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빠져나가서 100만이 되는 도시가 뭐 90만이 되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로컬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지만 스쿨을 하게 된 것도 산업부에서 기획을 한 거예요. 산업경제과. 우리는 그렇군요. 도시형 산업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창조 산업이죠. 뭐 IT 디자인 뭐 그런 아니면 그런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도심에 있는 빈 건물에 매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리노베이션 스쿨이 시작이 된 거라서 그렇군요. 결국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세수익이 감소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사회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그러면 뭐 삶의 질 악화가 되니 당연히 인구는 다시 또 빠져나갈 것이고 결국 뭐 계속 이 바이스 서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